과거 그를 둥이라고 불렀어요. 귀염둥이. 둥이 기자, 김보엽 기자 소개합니다. 원래는 그 시사게이트를 진행하면서 그걸 좀 많이 지웠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부른 사람은 김어준 총수였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부르니까 그렇게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건 잊어주시고요. 생각해보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까요? 네. 아무튼 닭집에서 닭은 네. 특정 인사를 지칭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냥 보통 명사 닭이죠? 그렇죠. 닭은 매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다. 앞으로 말 나온 김에 닭 요리 레시피도 저희가 접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닭이 맛있다. 동영상으로 찍거나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코너 하나 장만해가지고 요리 소개도 하겠습니다. 자, 제 인사말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어준 총수와 송채경화 기자와 함께 이 쇼를 꼭 필요하고 재밌는 닭집 쇼로 만들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옆에 계신 분은 한겨레 신문, 네, 송채경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부에서 새누리당 출입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뭐 이런 거 진행하는 게 처음이어서 좀 얼떨떨한데 앞으로 재밌게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아요. 자, 한겨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겨레 TV 부장님이 첫 프로그램의 조회수가 20만이 안 나오면 프로그램을 내리겠다. 웃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이 업로드 되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당 10회 이상씩 클릭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코너를 또 저희 PD가 만들었어요. 송채경화 기자의 KFC 이슈 브리핑이라는 코너입니다. 자, 이 코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꾸자. 새누리당의 박승호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이런 제안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희시라고 하면 외국에 더 잘 알릴 수 있어서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일본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카키 마사오시라고 쓰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추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마치 북한 방송에서 하는 것 같은 강한 표현인데요. 집권 2년차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절박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보면 자신의 성씨처럼 박이 많습니다. 통일은 대박, 인사는 쪽박, 경제는 명박, 서민은 희박.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갈수록 점이 극악경입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로 판명됐는데요. 중국 동포 이마무개 씨의 자술서 역시 조작되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 돌려막기 열풍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카드 돌려막기 혹은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운석으로 추정되는 돌이 떨어져서 화제인데요. 하늘에서 돌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에는 낙하산들이 줄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친박근혜 대통령 인사가 84개 기관에 114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당선인 시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 이랬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까지 KFC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오늘 이슈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KFC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제목이 무슨 뜻이냐? 뭐 FC를 많이 쓰는 데는 코리아 풋볼 센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내곡동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또 이 조어를 할 수 있어요. 코리아 페더레이션 오브 커뮤니스트.
그분들이 보기에 다 공산당이잖아요. 이게 재밌으라고 한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실패했고요. 켄터키 프라이드가 아니라 켄터키 플라이드. 켄터키에서 난 적이 있는 닭. 켄터키 비행닭이라고 할 수 있죠. 응? 또는 켄터키 프리치킨. 켄터키 자유닭연맹. 켄터키 주에서 항의할 경우에 저는 한글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 K는 영어가 아니라 겐터키. 인칭 대명사죠. 개는 터키산 치킨의 뜻입니다. 터키산 닭 공동체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제목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제목을 바꾸기 전에 협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모신 손님은 어렵게 모셨어요. 사실은 이분이 오늘 검찰도 다녀오셨습니다. 최근 언론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죠. 네. 언론에서는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조작했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간첩이 스스로 조작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국정원 조작 사건.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를 직접 모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분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세간에 알려진 본인도 그렇게 주장하는 김용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저렇게 준수한 용민이도 있군요. 네, 살이 살짝 빠진. 이 사건이 사실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지명도 너무 많이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의문점도 많아요. 아니 왜 여동생은 그런 진술을 했을까? 그리고 문서가 너무 많이 등장해서 도대체 뭘 조작했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죠? 오늘 다 정리. 혹시 한겨레 출입하는 송채경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출입 기자입니다. 편집해주세요. 새누리당의 반응 먼저 잠깐 전해주신다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간첩 사건이라고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간첩이 있다 이러면서 그것만 부각시켜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작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 그때는 이거는 조작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는 이제 브리핑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2월 23일인가 그때 일요일이었는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막 이렇게 세상에 국정원이랑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조작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이제 했었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사건이 변해가면서 조선일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 이후부터 좀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 국정원이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수순에 있습니다. 편집해 주시고요. 자, 뭐가 좀 부족한가요?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얘기 쭉 진행하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전달해 주세요. 이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신 김보엽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편집해 주시고요. 네. 지금 새누리당 입장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쪽도 얘기를 하잖아요. 몇몇 증거들이 조작이 됐다. 그런데 서류 몇 장 조작했다고 이미 간첩인데, 간첩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그까지 서류 몇 장 위조했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서류로 간첩을 만든 건데 그 서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하지만 그다지 쓸모없는. 그럼 편집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몇 가지 스테이지가 있어요. 첫 번째, 1심이 무죄된 건 아시죠?
1심 무죄가 됐는데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주목을 그다지 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언론에 최초 보도된 거는 뭐 작년 1월 20일경쯤에 동아일보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 탈북자 정보 10,000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라고 해서 대서특필했고 굉장히 새 벽두부터 아주 큰 충격을 가져다 줬죠. 그래서 사건이 진행이 2월 26일경에 검찰이 공소제기를 해서 1심이 진행이 되고 8월 22일에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이 얘기했던 가장 유력하고 유일했던 증거가 여동생의 진술,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했던 허위 자백이 있습니다. 그 허위 자백이 여동생이 나중에 법정에서는 내 말은 고문을 당해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고문을 당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해서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에 이제 그것 때문에 무죄가 나왔는데요. 1심 무죄에 의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제 국정원은 이제 이를 갈았을 것이고요. 어떻게든 여기서 반전을 깨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하다가 결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 유우성 씨가 간첩, 북한에 미립북을 해서 간첩으로 포섭됐다라고 했던 시기에 마치 실제 진짜 북한에 갔다 온 것과 같은 출입경 기록, 이것을 이제 증거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과 검찰이 굉장히 위조 여부 공방에 대해서 좀 많은 법정 싸움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발급받았다고 했으니까 중국 당순례가 이게 진짜 발급한 게 맞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출입경 기록 진본과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위조본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중국 정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정부에서 올 2월 14일 날 검찰이 낸 문서 3개는 모두 다 위조다라고 답변이 왔고 변호인이 낸 문서 2가지가 있었는데 그 2가지는 모두 다 적법하다. 그리고 그 내용도 다 맞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질문할 때 짧게 답변해주세요. 함부로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시작된 거는 2013년 1월부터요. 그죠? 그러면서 서울시에 누가 있어요? 박씨 아저씨가 있잖아. 서울시에 간첩이 있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럼 박원순이 간첩을 채용한 거야?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그 서울시 공공기관에 간첩이 활용하고 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네. 팩트를 정정하자면 그 유성 씨는 오세훈 시장 시절에 채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렇다면 채용을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오세훈 시절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스토리가. 자, 그러면 그냥 화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오세훈. 도수에 꼭 갈 뻔. 제 친구는 어디 있는지 지금. 그러니까 사건 시작은 2013년 1월에 시작됐는데 채용은 정확하게 언제 된 거예요? 제가 채용은 2011년 6월 10일에 발령이 났습니다. 6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월에 당선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자기 관둔다고 드립을 당해서 진짜로 관둬버린, 관둔다고 말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위 간첩 혐의를 말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 시절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부터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게 총 3번입니다. 2011년 2월과 2011년 5월 그리고 1년 정도 쉬었다가 2012년 7월 이때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죠. 예, 그때 했다라고 지금 공소가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전 시장 보수에 꼭 할 건 제 친구 절친 이야기에 속 빠진 거죠. 분명히 채용한 사람 정말로 책임을 묻자면 거기서 따져야 되는 건데 서로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쭉
기사로 접한 분들의 공통적인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여동생이 친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물론 이 진술 자체가 허위 진술이고 또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법원에서 무죄를 내긴 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니 여동생이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냐고. 제가 가진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이게 실제로 저도 그랬고 김보엽 기자도 그랬을걸요? 아마 그렇겠죠? 여기 오셨으니까 내일치 한겨레 신문 일면 토 이거 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미리 보고 왔더니 제목은 검찰도 증거 은닉하고 허위 진술 유도했다. 했을 가능성, 했다는 의혹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만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총수가 얘기한 부분이 그 여동생 부분인데 이게 제가 참 좀 그래요. 굉장히 두 분 혹은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좀 재밌게 얘기하려는 게 전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 검찰 얘기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이제 동생분이 국정원에서 한참 이렇게 시달리고 고문도 당하고 해서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다 써줬단 말입니다. 근데 검찰에 와서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아요. 검사가 국정원에서 이제 넘어왔으니 편하게 모든 걸 얘기해도 된다. 그 진술한 게 다 맞느냐 그랬더니 이 동생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 사실 다 허위고요. 진짜는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검사가 딱 나가더래요. 굉장히 깝깝한 얼굴로 다시 들어와서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못 도와주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국정원에서 얘기한 대로 다시 검찰에서도 얘기해라. 그거는 검찰이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를 했던 검사조차도 다 알면서도 증거를 은닉하고 사건을 조작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듣고 싶으신 거죠? 잘했죠. 네. 제가 지금 총수님 재판도 또 하고 있어서 여기 잘못 말씀하시면 또 재판할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1심 재판부는 여동생의 그 허위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은 없다라고 판단은 했지만 고문을 당해서 거짓말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모순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고문을 당해서 그렇게 허위 진술을 했다고까지 인정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 앞뒤가 안 맞는다. 네네.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우성 씨 사건은 김영민 변호사가 충분히 전후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우성 씨가 꼭 오늘 사실 검찰 갔다 왔거든요. 오늘도 괴롭힘을 당했고 그리고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아버님도 아프다고 하시고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실 뻔했는데 꼭 나오십사 했던 게 뭐냐면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왜? 동생은 아무리 취조를 받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오빠가 간첩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는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그 대목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동생한테 왜 그랬냐고? 사실은 제가 2013년 1월 10일에 긴급 체포가 돼서 그 국정원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 그 동생하고 아버지는 2011년 7월경 중국으로 완전히 이사 나옵니다. 동생은 중국에서 한 1년 정도로 정착하면서 북한에서 금방 넘어갔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약간 그 사회에 대해서나 아버지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아버지를 좀 돌보면서 한 1년 정도 지냈고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그 2006년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정착해 있는 많은 탈북자들처럼 가끔 저희 어머니랑 저랑도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 국경지대 가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배 타고 이제 뭐 바다에 나가면 그 어느 정도 지대에 나가면 신호를 받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중국 전화를 가져다가 쓰면 어느 정도 위치에서는 그 신호를 잡고 몰래 전화를 합니다. 북한 정부에서는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걸 잡고요.
그래서 2006년경 저는 저희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도중에 어머니가 전화가 끊깁니다. 아무 원인도 없이 끊기고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나서 저는 중국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어머니가 그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북한 보위부 기관에 그 탐지기에 걸려서 조사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동생은 19살에 어떻게 보면 오빠 때문에 엄마를 잃었고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는 정말 죄인을 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을 뒀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난 뒤에 제가 아버지하고 동생을 중국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동생을 더 이상 북한에서 고생시키기 싫었기 때문에. 그게 2011년도였습니다. 북한에 있는 집과 재산을 다 팔고 조상들이 묘까지 다 파서 다 없애버리고 다 하장하고 어머니 유고를 모시고 중국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몸 상태가 더 이상 안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혼자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옛날에 알던 분하고 교제를 가지면서 장래 앞으로 새엄마 될 수도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1년 뒤에 2012년도경에. 그래서 동생은 더 이상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를 같이 안 있어도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제가 2011년도에 서울시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돈을 벌 수가 있어서 동생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저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학교도 못 다니고 아버지를 모셨고 집안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데려다가 학교도 보내주고 한국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도 보내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저도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혼자서 살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생을 데리고 들어오게 됐고 제가 직접 데리고 들어와서 국정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나서 저는 간첩이 됐고요. 동생은 조사기관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생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 동생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오빠 내일에 검찰에 조사 간다 하니까 동생이 검찰에 가게 되면 오빠 내 대신에 꼭 한 가지만 물어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기사를 많이 보고 아시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북 하교입니다. 그 동생은 조사기관에서 수사관들이 조사를 할 때 A4 용지라가 하교 류가료라고 써가지고 앞에라 한 장 붙이고 뒤에라 한 장 붙이고 사람들 앞에라 내세워놓고 굴려고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빠 수사기관에서 수사 방식을 그렇게 하는지 꼭 검사하고 물어보더라고. 거기 쓰라고 한 글씨의 뜻이 뭐예요? 북한에서 살고 있는 제북 하교가 들어왔다고. 그래 동생은 엄청 많이 울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수사기관이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모욕 주고 굴욕 줘가지고 어떤 진술을 그렇게 받아낸 그런 방식이 있는지는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고요. 그 동생은 그렇게 조사를 사실은 저는 국정원에서 20일 동안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30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0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편지를 쓸 수도 있었고요. 영치금이 있으면 사탕하고 과자도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정확히 6개월 동안 179일 동안 혼자서 조사를 받았고요. 매일과 같이 조서를 써야 됐고 제가 한 4개월 만에 제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날 보고 간첩이라 해서 무슨 거 어떤 근거로 간첩이라고 얘기하니까 동생이 진술했다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다 얘기했으니까 너도 빨리 얘기해라. 동생하고 대질 수사를 단 한 번이라도 해주면 내가 아니라는 걸 충분하게 증명하고 아니라는 증인과 아니라는 증거를 제가 수도 없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한 거는 하나도 안 받아지더라고요. 검찰에 이송돼서 제가 검사한테 제일 처음으로 얘기한 게가 동생하고 단 한 번만 대질만 시키면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것이 증명될 거라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동생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원하는 진술 나올 때까지 계속 써야 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동생이 살고 있는 방은 시계도 달력이 없습니다. 시계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또 오빠를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동생이 그때 심정을 처음에는 저도 너무 안 믿겠는데 나중에 동생 말을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동생은 탁상시계에 있는 위리를 깨가지고 자해를 하려고 했다가 동생분이 조사받을 때 예. 그 북한에서 온 김현이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오빠가 간첩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잠깐 들어가서 살다 나오면 김현이처럼 잘 살 수 있다. 이런 회유도 있었나요? 예, 실질적으로 그게 재판 공판서에도 나와 있고, 예, 동생이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동생이 아무튼 나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동생이 나온 거는 여기 옆에 계시는 김용민 변호사님과 여러 변호사님들 인신구제 신청이라는 재판을 통해서 동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제 발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인신구제 재판을 통해서 동생이 그동안에 억울했던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된 거고요. 동생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오빠도 다 풀었다. 네. 라고 또 동생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동생한테 들어보셨어요? 이제 동생이 조사를 할 때 오빠는 이미 이런 것을 수사기관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너가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게 되면 오빠한테 더 불리기 아니냐. 도와줄게. 얘기하라 가지고 사실은 저는 아버지가 모시고 들어와서 저는 효도를 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족 있잖아요. 저도 아버지를 효도해서 중국에 모셨는데 아버지는 1년도 안 된 사이에 10년 이상을 늙었고 사실은 콩팥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재판 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있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계속 그리고 있고 그래서 여동생이 고문도 당했다고 나중에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동생이 초식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자 수사관하고 남자 수사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 수사관은 그 머리를 때렸다고 하고 여자 수사관은 머리를 이렇게 머리 여자가 조금 기니까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그렇게 수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기에.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동생 기자회견 통해서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저는 너무나 쇼킹했고요. 지금은 사실은 21세기에 2013년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돼요. 이제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리에 직접 얼굴을 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자리에서 얼굴을 직접 내고 인터뷰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나가실 건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관심을 가져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혼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 계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진상을 밝혀야 이 진상이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뭉쳐야 진실이 밝혀지고 저희 가족처럼 다시는 억울한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은 사실은 이 정도 됐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라운드가 시작돼요. 아까 이제 김용민 변호사께서 두서없이 얘기했던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요약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항소심이 벌어진 거예요. 항소심이. 두 번째 재판. 여기서는 첫 번째로 서류 공방 위원이 벌어져요. 아까 여러 가지 서류가 등장했잖아요. 딱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서류가 5개가 등장합니다. 5개. 첫 번째 서류.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저도 못 외워가지고. 일단 국정원이 검찰에 건네서 법원에 제출된 국정원이 만든 아직까지 만든이라고 하지 맙시다. 국정원이 제출한 서류 3가지 중요한 거. 첫 번째 활용시 외워두세요. 활용. 언론에서는 허룽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데인지 몰라 헷갈려 그래서 활용시 공항국 입경관리과 별로 어려워요? 에서 발급한 출입경 기록. 이걸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출입국 기록 같은 거죠. 우리말로 하면. 네, 간단하네요. 두 번째는 또 활용시 공항국에서 발급을 하고 맞나요 이게? 심양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으로 보냈다고 하는 확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이 맞다 1번이.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죠. 1번 우리가 발급했다. 2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출입국 기록, 두 번째는 그게 맞다. 2번에 1번이 맞다. 묶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삼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떤 언론에서는 싼호라고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삼합. 활용이 하나 있었고 삼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삼합 변방 검사창. 뭐야 이게? 여기서 정황 설명서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어려운 거 저한테는 아끼시는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우석 씨 원본 출입경 기록에 보면은 뭐 이상한 오류가 하나 등장합니다. 2006년 5월 27일 날 북한에서 중국으로 온 다음에 출이죠, 출? 네, 입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입. 중국에 북한에서 들어왔다고? 왔으니까 입. 입. 네. 내가 잡았어. 네, 그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5월 27일 날 뭐 한 50분 뒤에 다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6월 10일 날 또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만 있는 거예요. 3번 연속으로. 북한에 나간 적은 한 번인데 중국에 3번 들어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날은 하루에 50분 간격으로 다시 출국에 다시 들어온 거야. 네. 근데 출국 기록도 없이 입. 네, 그래서 네. 이 원본 기록이 이상하니까 저희들도 봤을 때 이상하니까 뭐 이게 맞는지를 그 삼합이라는 곳에 가서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삼합에서는 이거 기록 오류다. 자기네가 시스템 뭐 전산 시스템을 만들면서 오류가 생긴 거다. 그래서 아예 없는 기록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뭐 정황 설명서라는 뭐 저희가 답변서를 들고 왔는데 그거를 법원에 제출하니까 검찰에서는 뭐 국정원을 시켰겠죠. 국정원에서 다시 저희가 그 받아온 삼합에서 받아온 문서가 위조다. 이게 3번이에요. 그게 3번입니다. 이제 이해했죠? 졸라 복잡해. 4번. 출국 기록이 저쪽에서
이상하게 있으니까 진짜를 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출입국 기록을 따로 갔어요. 이번엔 연변이 나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공안국 출입경 관리국. 여기 변호인들이 그 서류를 입수합니다. 진본이죠, 이게. 진본을 입수해. 왜냐하면 1번이 가짜니까, 이상하니까, 유호승 씨는 중국에 그때 간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된 건지. 연변 조선족 자치주 공안국 출입경 관리국에 가가지고 서류를 떼와요. 그러니까 1번에 대한 대항인 거죠. 그리고 5번 서류가 있어요. 5번 서류. 5번 서류가 뭐냐면, 1번과 4번이 서로 안 맞잖아. 하나는 검찰이 내놓은 거는 출입 경성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변호인단이 떼온 거는 출입만 돼 있는 거야. 출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게 맞냐. 그래서 변호인단이 물어봤어. 어디다가? 삼합 변방 검사창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삼합 변방 검사창에서는 니네께 맞다. 변호사 측에서 뗀 것이 맞다. 라고 하는 정황정보사 하나. 이거 5번이에요. 4, 5번은 묶인 거죠. 정리를 하자면 네. 서류가 총 5개가 등장하는데 주요 서류가 총 5개가 등장합니다. 국정원이 3개를 냈고 그렇죠. 변호인 쪽에서 2개를 냈어. 서로 낸 것을 입증하려는 서류들이에요, 이게. 근데 뭐가 진짜고 뭐가 위조가 됐습니까? 자, 기다려보세요. 자, 순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1번을 내. 검찰에. 검찰이 법원에다가 내는 거죠. 1번을 내. 그랬더니 변호인 측에서 4번, 5번을 내. 그러니까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국정원을 통해서 2번, 3번을 낸 거예요. 이해 갔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서류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국정원이 건네준 서류를 검찰이 법원에 낸 것과 변호인단이 낸 게 서로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변호인단도 그리고 검찰도 그럼 누가 맞냐? 중국 정부에 물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3라운드가 펼쳐지는 거예요. 물어보자 이거야. 서류를 주고 받았어 봐. 이쪽은 영사관을 통해서 총영사, 대한민국 외교기관이죠. 중국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서 국정원이 받아서 검찰이 받아가지고 법원에 냈어. 굉장히 공식적인 루트입니다. 검찰은. 변호인단은 그냥 직접 가서 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이것도 역시 공식적인 루트이나 굉장히 힘든 루트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1, 2, 3번을 위조다 땅땅땅! 근데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의문이 생겼어요. 이 사건을 보다가. 아니 중국 정부에 물어보면 금방 밝혀질걸. 왜 이렇게 조작을 한 거야? 나로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감한 이유가 중국이 원래 답변을 안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중국에 물어보면 중국이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사실은 저희도 답변 올지 기대 안 하고 물어봤고 검찰도 자신 있었던 거야. 자신 있어. 사실은 저희가 먼저 물어봤고 검찰이 1년 뒤에 올 거라고 그렇지. 검찰이 저희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3일 뒤에 물어봅니다. 자기들도. 네. 그래서 양쪽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답변 안 올 줄 알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답변이 옵니다. 이게 돌발 사태고요. 돌발 사태. 이게 계획이 없던 일이거든요. 답변이 왔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 보자면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내정 간섭한 거 아니에요? 답변이 안 할 줄 알았다는 거 저도 처음에 궁금했거든요. 근데 전례가 없어요. 중국 정부가 이렇게 국내 한국의 재판 관련이나 이런 관련해서 뭔가 조회를 하면 답변 안 해준대요. 이번에는 한 거야. 아마 소리가 너무 많아서 그럴 거야. 뭐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다 틀렸잖아 이거 씨발. 그리고 막 변호사도 물어보고 검찰도 물어보고 막 다 물어보니까 위조. 그러니까 국정원이 제출한 서류들은 다 위조라고 하나. 이게 끝난 거잖아.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여기서 다 게임 셋 하고 재판 다 끝났어야 돼요. 재판을 새로 시작해요.
그렇죠. 이제는 위조범이 누구냐고 잡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여기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 KFC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조에 대해 디테일도 좀 재밌습니다. 위조, 그러니까 문서가 왔는데 팩스가 온 거 있잖아요. 네. 2번 문서. 2번 문서. 그러니까 1번 문서는 미리 냈고, 그렇죠? 2번 문서는 변호인 측에서 4번, 5번을 냈잖아. 1번 틀렸다고. 그랬더니 2번, 3번이 옵니다. 근데 2번 문서가 어떻게 됐다? 팩스 번호가. 네. 이제 이번 팩스가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활용해서 1번 문서로 우리가 발급했다라는 팩스가 옵니다. 그런데 그 팩스가 활용해서 우리나라 선양 총영사관으로 오는데 활용해서 보내면 활용시 공항국의 팩스 번호가 찍혀서 오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갑자기 9680이 2000번이라고 지역번호 없이 옵니다. 저희가 막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번호일까 했더니 피싱 사이트나 뭐 음란 사이트 이런 데서 쓰는 번호더라고요. 계속 바뀌는 번호 이런 것들이었고 그로부터 1시간 20분 뒤에 자기들이 보내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 활용시 공항국의 대표 번호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던 것 같아요. 1시간 20분 뒤에 갑자기 활용시 공항국의 대표 번호로 똑같은 팩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만 내면 되는데 검찰이 똑같이 2개를 다 냈습니다. 바보! 12월 5일날 9680에 2000번 팩스를 냅니다. 그때까지는 자기들은 문제를 몰랐던 네. 거예요. 사실은 저희도 몰랐어요. 그냥 팩스가 왔나 보다 했죠. 그런데 그 다음번에 서류를 한 번 더 내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활용시 공항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의견서에 쓰면서 활용시 공항국 번호를 기재를 합니다. 앞에 걸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죠, 이제. 그때서야 확인하게 된 거예요. 네. 보니까 2개가 왔고 2개를 보니까 활용시 공항국 대표 번호 강조했는데 앞에 걸 보니까 시각이 다르고 번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위조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 아시겠지만 팩스는 보내는 사람이 발신번호 지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가짜 활용시 공항국이라고 타이핑해서 활용시 공항국 대표 번호로 해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팩스를. 뭐 그대로 가죠. 0433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냈습니다. 법원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라고. 김 변호사님 질문.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는 대목 중에 하나가 영등포 한 호텔에서 자살을 시도한 그분, 국정원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불러주셨던 그분, 그분의 유서에 보면 다른 참 옳은 얘기 많이 하고 가끔 허튼 소리도 좀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 유서의 마지막 대목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요성 씨는 간첩이 맞다. 네.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하면 추방이라도 해라.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병원을 한번 찾아갈까 했다가 괜히 오해를 살까봐 안 가긴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위조를 했겠죠. 뭐 맨정신에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조 못했을 거고요. 국정원이 틀림없이 이 사람 간첩이니까 네가 위조해야 돼. 돈 줄게. 이렇게 해도 됐을 것 같고요. 추정한다고 말했어요. 네. 추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같이 재판받기 싫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정말 간첩인 게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검찰과 국정원에서는 이미 진작에 증인 신청했을 겁니다. 네, 그 사람 국정원과 검찰에서는 1심, 2심 하면서 워낙 증거가 없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증거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 안 했다는 건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성 씨가 만약에 간첩이 아니라면 도대체 국정원이 왜 무슨 이유로 유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의도 그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변호사님이 답변할래. 성재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우리끼리 추정해야 돼. 근데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가장 길게 보셨으니까 변호사님 추측하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원래 같아서. 이제 변호사들 추측하는 얘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신변의 안전을. 네, 뭐 이미 뭐 언론 인터뷰 나고 사실 국정원에서 저희 변호인단한테 뭐 고소도 했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했고 지금 뭐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랑. 그래서 뭐 크게 무서울 건 일단 없고 사실은 저희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진짜 진실이 뭐고 얘들이 왜 뭐 멀쩡한 유우성 씨를 이렇게 했을까 제일 궁금하긴 한데 뭐 몇 가지 뭐 진행하면서 좀 추측 가능한 것들이요. 국정원 직원들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뭐 승진이나 뭐 이런 것들의 개인적인 영달이 뭐 기본적인 바탕이었을 것 같고요.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보자면 그리고 검찰 조직 차원에서 보자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침 또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때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 한참 시끄러웠던 그 시기여서 댓글 사건을 덮으려고 좀 성급하게 터뜨린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그 의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의문이었던 건 뭐냐면 댓글 사건이 터진 건 2012년 12월 11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류가려 씨 그러니까 유우성 씨 동생분이 그러니까 국정원에 잡혀가서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것은 2012년 11월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댓글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이 여동생은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하라고 요구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상 과연 그 댓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국정원 이런 것들을 꾸몄을 거라는 약간 그 정황상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두 가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국정원에서는 지금 북한 탈북자들을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최장 6개월 동안. 그 과정에서 간첩으로 의심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게 막 만들었을 수도 있고 실제 자기들이 의심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에서 어떤 댓글 사건이나 어떤 정치적인 대형 이슈가 터지지 않았으면 이 사건도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혹은 나중에 나왔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만지작거리다가 언젠간 터뜨렸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대선이 한참 얘기가 되고 있었고 그 대표 주자 모두가 국정원에 대한 어떤 개혁안을 얘기하고 있었고 뭐 수사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우리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어떤 절박함도 있었을 거라고 알아, 생각해요. 간첩 있잖아, 네. 이런. 네. 근데 여러 간첩, 두 가지가 좀 얘기하셨듯이 여러 카드가 있는데, 기왕이면 이제 다홍치마라고 간첩 사건 중에서도 나중에 서울시장 선거에 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기왕이면 그걸 고르는 게 낫잖아요. 그쪽 입장에서 서보자면. 만약에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빵빵빵 터지지 않았으면, 갑자기 중국 정부가 답변을 한다든가. 이러지 않았으면은 지금까지 계속 끌고 아마 서울시 지방선거 할 때 서울시장 선거 때 간첩 사건 어떻게 할 거냐고 답변하라고 박원순은 끊임없이 나왔겠죠. 그런 용도 복합적이겠죠. 거기에 저기도 있잖아요. 1차전이 있었잖아요. 박원순 시장하고 국정원 간은 사찰 그렇죠. 공방이 있었던 거고 거기 법정으로도 던졌었던 거고. 그래서 그 총수가 처음에 얘기한 게 참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해도 되는 게 정명 제대로 이 사건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죠. 그 신문 비교해 보시면 그 조중동 뭐 이런 신문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공정하게 하려는 데가 이른바라는 표시로 이렇게 헛다운표를 치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신문 한겨레 같은 곳에서는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 혹은 아주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게 아주 바른 표현인 거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중국 정보 가짜라잖아. 여기서 일단 해야 되는데 검찰이 갑자기 자기들이 위조라고 단정하지 않고 조사를 해보겠다고. 아니 중국 정보에서 아니래잖아. 아니 중국 서류는 우리가 더 잘한다 이건가?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어그로를 끌기 시작합니다. 질질질. 검찰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대응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제4라운드 돌발 사태가 발생합니다.
뭐냐? 내가 위조범이다! 저 김모 씨, 3번을 얘기한 김모 씨가 내가 위조범이라는 얘기를 검찰 조사를 받다가 해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버팀목이 사라진 거죠. 왜? 검찰을 방패막이로 검찰이 조사하니까 이게 위조도 아니자 말하지 말고 좀 기다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던 그 김모 씨가 내가 했어요. 돈이 오갔고요. 내가 했어요. 말해버린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지역 얘기를 하는 네, 검찰이 가져온, 국정을 통해 가져온 그 서류는 그 지방에서는 발급할 수 없는 서류를 가져왔대요. 처음부터. 그 부분만 얘기해주세요. 딴 거 네. 많은데, 그 알겠습니다. 부분만. 중국에는 뭐 성이 있고 그 밑에 무슨 자치주가 있고 그 자치주 밑에 여러 가지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경 기록을 뗄 수 있는 곳은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자치주급 공항국에서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연변조선족 자치주 공항국에서만 출입경 기록을 뗄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검찰에서 발급받은 것은 그것의 하급기관인 화룡시 공항국에서 떼와요. 화룡시 공항국 출입경 관리과에서 떼옵니다. 가봤더니 출입경 관리과가 없어요. 출입경 관리 대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발급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권 발급 받을 때 구청 가서 하지 동사무소 가서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격이에요. 동사무소 가서 발급 받아왔다, 이게 정상적으로 발급 받았다. 모를 줄 알고요. 그리고 왜 하필 화룡이냐 얘기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삼합이 이제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데 이 삼합이라는 곳이 화룡시 소속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화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찰이.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화룡이 아니라 용정시입니다. 그 옆에 시. 그러니까 뭐 구글만 딱 뒤져봐도 나옵니다, 바로. 인천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수원에서 떼온 거예요. 수원 동사무소 가가지고. 근데 이제 지도를 잘 보시면 헷갈릴만 한 게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3번만 위조가 된 게 아니고 1, 2번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가짜야. 근데 이게 이제 다 가짜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 마치 3번만 가짜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저희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이거 간첩 조작 사건이다. 저희 증거 조작은 뭐 얘기 안 하고 간첩 조작이다라고 처음부터 치고 들어갔고 그렇게 확신하고 사건을 변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간첩 조작이라고 확신을 하고 사건을 진행했던 게 어떤 이유였었냐면요. 여동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는데 여동생의 뭐 고문 협박 이런 거 다 빼서라도 여동생의 진술이 말이 안 돼요. 여동생이 진술한 대로 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 저희가 이제 중국 다 가서 확인해봤더니 전혀 들어맞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유우성 씨가 그때는 어디 가서 뭐 했고 뭐가 가면 뭐가 있다 이 말이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이 지금 뭔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굉장히 잘못 진술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들 확신했고 이제 그게 사실은 고문과 뭐 가혹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도 일종의 가혹행위의 일종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마무리 짓겠는데요. 아까 뭐 유성 씨가 얘기했던 망신주기, 뭐 앞뒤로 써붙여가지고 다른 탈북자들 다 보는 앞에서 가서 망신을 줬고요. 그래서 예전에 유태인들 별 그린 거. 네, 약간 그런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여동생의 길을 한번 완전히 꺾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건 다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인정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가 꺾인 상태에서 이제 좀 무섭게 생긴 남자 국정원 직원은 계속 반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을 하고 그리고 뭐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다른데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일어서라 이렇게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이제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진술서 계속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네가 진술을 번복하면 간첩죄보다 진술 번복죄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변호사 생활 10년 하면서 진술 번복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을 이제 국정원 직원한테 들어서 여동생이 너무 조사받다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시계를 깨가지고 자살 시도했던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정원에서는 자살 시도까지는 아니고 자살 시위였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뭐 이렇게 자살 시위를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인정한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버티기 힘든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혹자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독립투사도 6개월 동안 가둬놓으면 다 분다. 그 안에서 6개월 동안 혼자 감금돼서 조사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 여동생이 언제 나갈지 모른 채 조사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6개월 알고 있지만 들어가는 탈북자는 내가 조사가 언제 끝난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말 제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한 나는 평생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달력 안 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고문의 한 유형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그 관념을 없애버리고 외부와 차단시키는 게 대표적인 고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연락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것도 국정원 직원이 인정한 내용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조각들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문의 흔적들입니다. 이 고문의 흔적들을 국정원 직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진술이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저는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뭐냐면 예상으로는 이 김모 씨의 국적이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참고인이에요. 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묵비하다가 중국을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렇게 끝날 거라고 예상했고 국정원도 그렇게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간단하잖아. 묻는 말에다가 적당하게 답하다가 모르는 건 아니 곤란한 건 묵비하다가 그래도 가둘 수가 없어요. 중국 국정이니까 추방 정도 하겠지 결국은. 그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말을 해버렸어. 거기서 버티다 3차 들어갔을 때 새벽에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저희의 이제 소설 잠깐 써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혼자 쓰세요. 나만 걸리라고. 송채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뭐 추측일 뿐인데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새누리당 모 의원과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국정원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분인데 국정원이 욕을 되게 많이 얻어먹는다. 정보원들한테. 왜냐하면 정보원들 관리를 너무 잘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보원이 어떤 정보를 가져다 줬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지불을 하잖아요. 근데 정보원들끼리도 이제 막 서로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똑같은 자료를 누가 먼저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내가 먼저 갖다 주는 돈을 받고 약간 이런 식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원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런 정보를 갖다 주면 두 개를 다 받고 다 어느 정도 지불을 하는데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갖다 준 사람한테 지불하고 선착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보원들이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불만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번 건도 약간 그런 불만, 그러니까 유서를 보면 거기에 1,000만 원 받을 게 있다, 얼마 받을 게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불만설. 예.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국정원이나 검찰이 모든 것들을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라는 어떤 위기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 1번 불만설이고요. 저도 설이 하나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했을 텐데 불만이 있다면. 술술술술 다 물어봤을 텐데 보면은 버티다 나름 새벽에 입을 열었단 말이죠. 저는 이게 이제 국정원의 욕망, 국정원을 다 덮어야 되지. 그리고 김모 씨의 욕망, 자기는 벌 받지 말아야 돼. 그리고 검찰의 욕망, 검찰은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자기들은 직접 위조하지 않았는데 위조의 공범으로 지금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벗어야 돼. 이 세 가지가 막 엉켜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원은 당연히 김모 씨에게 그냥 묵비하고 가. 그럼 다 끝나. 중국 국적이니까. 중국 국적이에요. 탈북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김모 씨도 처음에 그 정도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검찰이 적당히 하지 않고 자기들 죄도 벗고 그러니까
승질 나잖아요. 자기들은 위조 안 했는데 덤태겠으니까. 그리고 채동호권 있잖아. 생각해보면 내내 국정원을 당해왔어요. 검찰이. 이번 기회에. 우리도 최소한 칼절은 줘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계속 물어본 거지. 꼬시고 회유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네 국정원이 널 보여주고 왔냐. 너한테 불어라. 그 답변을 꼭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 쓰지 않더라도 혹은 적당히 쓰더라도 그런 욕망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전 욕망 충돌설입니다. 이거는 락항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이론이야. 락항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래서 유서를 보고 이제 불만서를 제시하셨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1달러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2타는 다음 시간에 유서를 보고 좀 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거기 보면 국정원이 자기가 신경 써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정보원들은 신경 안 쓸지도 몰라요. 평상시에. 혹은 그런 불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입만 잠만 뻣뻣하면 끝장나거든요. 국정원이. 그렇잖아요? 국정원 요원들이 국법법 위반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증거를 조작했으니까. 국정원이 국법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국정원장도 날아가. 그러니까 신경 안 써줄 리가 없어. 이 사람한테. 적어도 검찰에 손잡고 데려갈 때는 피해가 다 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신경 써주지 않아서라고 하는 불만은 저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정원은 개입을 이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만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주지 않아서. 그런 국정원 마음이 담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는 유서를 통해서 말을 한 건 평소 어려운 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왜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얘기해. 이 유서에서 말을 하는 건 김씨가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거지. 저희 추정은. 우리는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질 만큼 사실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설. 그런 설. 왜 신빙성이 떨어지냐고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한 거는 안철수를 들먹이잖아요, 갑자기. 이 양반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정치법 끼지 말라고. 그런 유서의 내용이 있어요? 있어요. 안철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니, 갑자기 안철수가 나와, 여기에. 거기 유서는 황당해요. 안철수하고 민주당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니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새누리당이랑 합쳐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권 이내에 여기다가 끼지 말라는 거거든요. 실제 새누리가 그 다음날 얘기합니다. 정치권을 우리 관여하지 말고. 그리고 갑자기 그 다음 일요일날 국정원이 사과하지. 밤 9시. 일요일날 밤 9시에. 그 다음에 대통령 유감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정원 압수수색 바로 들어갑니다. 나 니네 집에 들어간다. 검찰이 하니까 이제 어서 오세요 국정원에 한 그런 나들이죠.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 수사 막 속도냅니다. 그리고 국정원 몇 명 구성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남대준 사퇴 얘기도 나와요. 이게 다 2박 3일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전부 다. 다다다다다다. 이런 빠른 진행으로 봐. 저는 어느 시점부터 국정원 여기 관여했다. 자살 기도 사건, 자살 그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제가 말할 수는 없으나 그 사건은 어느 정도 관여했다. 이게 저희 설입니다. 유서 포함하여 설! 욕망 충돌설 플러스 관여설 소설이죠. 신비성 없다고 얘기해줘요. 나 좀 살게! 조만간 부를 것 같아요. 설입니다, 판사님 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 오늘 이거 마무리 자. 짓고 우리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전체 윤곽이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이 사건이 뭔지. 남은 거는 이제 사퇴하냐 마냐. 사퇴 정도에서,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사퇴 정도에서 꼬리를 자르냐 마느냐 간보기를 하고 있다. 현재 스코어.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선대인 수장님을 여기 초대하는 것은
선대인 소장님이 쭉 쉬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엄청 바빠요. 그리고 선대인 소장님을 제가 놀려먹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불러서, 참조 경제에 대해서. 참조. 그 발음을 잘해야 돼요. 참조경. 그 참조. 참조예요? 우리 좀 참읍시다. 참조경 아시죠? 아, 참조. 나름 패러디인데 웃기지가 않네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까? 월세, 과세. 오늘 주제라고 하는데.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니까? 언제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됐죠? 경제면 안 읽으시죠, 총수는? 아니죠. 아니, 근데 이거는 임대할 그 주택이 있는 막힌다. 집 주인들 아니, 아까 들만 사과를 있는 거 아닌가요? 국정원 조작 사건 할 때는 막 굉장히 신났어! 지금은 질문도 버벅거려. 이게 뭐야? 일단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라는 걸 정부가 내놨어요. 그렇죠. 전혀 선진화 방안이 아니죠. 이거는 그럼 누굴 위한 대책입니까? 뭐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스텝이 좀 꼬였어요. 왜요? 이런 거거든요. 그 지난해 828 대책 나온 건 아시죠? 1%대 뭐 초저금리, 뭐 좀 어려운 말 써서 뭐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mortgage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겠잖아. 집을 사는데 서민들이 집을 사는데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초저금리로 집을 사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집이 안 팔리니까 니들한테 빚 내줄 테니까 집 사라. 이 대책이 828 대책이에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근데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빚내서 집 사라 대책이었죠. 저는 이걸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걸 토끼몰이라고 해요. 왜 토끼몰이냐? 828 대책은 전세 세입자들한테 너희들 지금 전세값 오르니까 힘들지. 집 사. 싸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 그래서 이제 집을 사도록 토끼몰이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2월 26일 날 아까 이야기했던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라고 이제 내놨는데 뭐 이른바 이제 월세 대책이죠. 월세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전세 수요자를 월세 쪽으로 토끼몰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텝이 꼬였습니다. 스텝이 이러면 질문 아니, 아니, 일단 그 월세 대책의 핵심을 얘기를 그렇죠. 어떻게 토끼몰이가 되는 거예요? 토끼 어딨어? 토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왜 몰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해놓은 건 이겁니다.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월세 내는 거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세금의 형태로 월세 한 달치 정도를 덜 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세 살다가 월세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월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왜 한 달치가 빠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액공 청소만 한다. 잘못했어! 야, 나는 청소한테 막 씹힐 줄 알았는데 간간히 씹으니까 재밌네. 자, 10% 이 코너 없애야 되겠어! 청소를 위해서 자, 경제 바보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청소한테 가르쳐 주듯이. 그럼 되겠네. 제가 경제 바보라고 생각하시고, 네.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모르면 화를 낼 테니까. 자, 세액공제라는 걸 10%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월세로 낸 것 중에 한 10%까지는 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 연말 정산을 다 하고 나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게 돼 있으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월세로 한 700만 원을 썼죠. 연간. 그 중에 10%인 70만 원까지는 빼주겠다는 거예요. 크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월세 한 달치 정도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혜택 아니냐.
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전세에 살던 사람들을 월세 시장으로 모는 토끼몰이다. 한 달치보다 더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다. 아니,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거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라고 지금 생각했어요. 아니, 한참 계산하다 보니까, 한 달치 넘는데? 12분의 1보다는 크죠. 네. 대충 이제 한 달치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월세를 주는 사람들. 자, 거기서 이제 제가 스텝이 꼬였다고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부적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그래서. 왜냐면 세수 부적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적법은 법인세 올리면 되거든요. 자, 그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 하시고요. 자, 이렇게 혜택을 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집주인들이 아무도 없었어. 네. 자, 그러면 이 혜택을 주고 싶어도,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집주인들이 없으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김에 집주인들한테 월세를 과세하는 인프라를 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바람직한 거예요. 뭐, 의도는 정부가 토끼몰이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도가 있었다가 하더라도. 월세로 다 몰아가려고. 네, 어쨌거나 지금까지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었던 집주인들한테 과세를 하겠다는 건 사실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자, 월세 시장으로 토끼몰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세금 안 내고 있다가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이제 기득권 언론들이 난리가 났죠. 조중동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막 세금 폭탄. 우리 이거 노무현 정부 때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정부세 매긴다고 막 세금 폭탄 그랬었잖아요. 지금 세금 폭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 어찌 보면 뭐 부동산 다주택자들 또 부동산 업계의 반발인데 이건 이제 막 시장 혼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반발하는 거죠, 지금. 집주인들도 반발하는 거고 부동산 업자들도 반발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거래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전세에서 월세로 몰아가려고 했죠, 정부가? 정부 생각은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전세가 그래도 대다수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거 비용 저렴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잖아요. 매달 돈이 안 나가니까. 그렇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집을 살 사람들이 전세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집값이 높아서 그냥 안 사는 것일 뿐인데. 그렇죠? 사줄래야 사실 돈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정부는 어쨌거나 이 전세로 자꾸 몰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 쪽 사람들을 양쪽으로 자꾸 찢어서 토끼몰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 많이 팔리라고 하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집값을 이렇게 월세를 계속 부담하는 집을 사버리자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군요. 그렇죠. 정책의 의도는. 그러니까 자, 예스! 자, 빠른데? 예스! 굉장히 빠른데? 10분 만에 이해가 됐나? 자, 집주인들한테, 그러니까 전세를 매매로 몰아주면 집주인들 혜택 돌아간 건 이해가 되시죠? 쉽게. 자, 근데 월세 쪽으로 몰면 왜 집주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냐? 집주인들이 지금 빚을 잔뜩 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많이 하느냐? 세입자들 월세에서 많이 하죠. 근데 월세는 지금 월세가 또 공급 과잉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뭐 오피스텔이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 돈 된다고 막 이쪽으로 또 엄청나게 지어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 과잉에서 월세 임대료는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세 쪽으로 또 시장을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 쪽으로 지금 토끼몰이 하는 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과세 인프라 자체가 없으니까 정부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의도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중동 같은 데서 세금 폭탄 막 때려대니까 일주일 만에 보완책이라고 하나 내놓습니다. 그렇죠. 좀 아시네. 제가 경제면 편집하거든요. 야, 전천운데. 자, 2월 26일 날 다음 시간에 나오지 말아주세요. 내가 너무 없어 보여, 지금. 자, 2월 26일 날 대식이 나왔다고요.
거의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3월 5일 날 보완 대책이라고 내놓습니다. 근데 말이 보완 대책이지요. 사실은 뭐 2월 26일 날 내놓았던 대책을 무력화하는 대책, 또 후퇴 대책이죠. 원래는 정부가 이제 이 과세를 하기 위해서 과세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6일 날 원래 내놓았던 대책은 뭐냐면 월세 세입자가 계약을 맺으면 월세 임대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죠. 보증금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래서 그 확정일자 3년치 400만 건을 과세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등록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거의 뭐 5%도 안 되죠. 그러니까 5%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세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짜낸 묘안이 뭐냐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거 행정가청에 다 등록이 됩니다. 자, 등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임대계약을 맺은 걸 정부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투명하게 공개가 그러면 여기서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과세 자료를 일정하게 이제 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겠다고 했고 무려 3년치를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정부가 미쳤나 싶더라고요. 3년치를 거두겠다는 거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한? 정부가 야 이거 공산당이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쪽에서 주장했으면 지구시장에 주장했으면 공산당이라고 했을 텐데. 아니 정북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네. 그래서 야 그 이야기 하니까 그러네. 그 얼마 전에 KBS 라디오 나가서 이 문제 관련해서 그 자유기업원이라고 그 정경련에서 이렇게 돈 대주는 그 기업원이 하나 있어요. 연구소. 거기 관계자하고 이렇게 뭐 대담을 하고 그러는데 그 양반은 막 정부를 막 씹어대고 내가 막 정부를 막 옹호했다. 내가 그래서요. 박근혜 정부를. 내가 신나긴 했나 싶더라고요. 순간 방송 많이 들었어! 아니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어요. 그런데. 3월 5일 날 보완대책이라고 했지만 제가 아까 후퇴대책이라고 했죠. 3년간 하겠다는 걸 그냥 올해 것만 할게. 소급 안 하고요. 자, 과세도 원래는 올해부터 하기로 돼 있었는데 14년, 15년 치는 비과세 16년 치부터 하는데 자, 2016년부터 할 때도 2주택자인 경우에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여러분들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소득 좀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높아요. 근데 그걸 종합소득세를 안 내고 일반 과세를 해서 14% 단일세율로 일반 분리과세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걸로 정리가 되고요. 물론 뭐 3주택자 또 20만 원 이상은 16년부터는 하기로 했는데 어렵네. 어렵나? 아니, 나도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자, 다른 사람들 다 알까봐. 나만 모르는 건지, 싶다.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임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양반들이 다 집이 여러 채 있거나 아주 부유하거나 그게 아니라 집 이제 한 2채 가지고 그걸로 소득으로 은퇴해서 사는 사람들 이 양반들한테 너무 많은 과세를 하면 그런 곤란하지 않느냐. 경우라면 그 이유를 내세웠어요. 그런 경우라면 그런 사람들한테만 비과세나 봉제 혜택을 주면 되죠. 근데 왜 그냥 일률적으로 잘라서 2천만 원이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주택 정도 되려면 연봉이 대충은 기본적으로 좀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요, 지금 좀 정말 열받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너랑 안 바뀌면 이번에. 댓글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합시다. 자. 열받는 이야기. 세금을 내는 5%는 세율이 얼마를 내고 있느냐? 2.5%입니다. 여러분들 연봉 한 3, 4천만 돼도 소득 세율이 한 20%대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최고 소득 세율은 38%. 물론 이것도 다른 나라 비하면 높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번 근로소득인데 여기에 대해서 막 20%, 30%씩 세금을 내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자산가가 주로 갖고 있는 그렇게 해서 임대소득을 올리는데 이건 불로소득에 가깝단 말이에요.
집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산가인가? 자, 이런 사람이 거의 90%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내는 사람도 겨우 2.5%를 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또 OECD 국가들 다 비교를 해봤어요. 이 세율이 어느 정도 높은가. OECD 국가 가운데 34개국이거든요. 꼴찌에서 5번째. 네. 집거리만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조세정의 그러는데 조세정의 최소한은 근로소득세만큼 임대소득세는 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편집을 하시겠죠, 뭐. 그러니까 집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최소한 월급 받는 사람만큼 세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집을 가진 사람과 거기에 월세를 들어 사는 사람의 힘이 균등하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집을 가진 사람한테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이 줍지는 다시 그만큼의 부담을 자기의 을인 세입자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또 뭐 그런 우려. 저도 이 생각을 했는데 먼저 말했네. 자, 여기까지 답변하고 그러면. 저도 뭐 그런 우려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조중동이 반발할까? 왜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반발할까? 부동산 업자가 반발할까? 이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막 이거 세입자, 이럴 때는 진짜 악어의 눈물을 흘리듯이 막 세입자들 위하는 척 해주고 서민들 위하는 척 해줘요. 막, 이게 이렇게 하면 세입자들한테 다 증가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착한 사람들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실제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시장에서 지금 그 월세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저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했는데 이게 예전에 한 뭐 3, 4천 원 이렇게 공급이 되다가 올해는 막 4만 5천 원 수도권에서만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이 지금 사실 많아요. 그래서 월세 임대료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일시적으로라고 하긴 좀 길지만 하여튼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오히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월세 시장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뭐 증가할 우려가 일부는 있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증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근로소득세가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한 번도 안 냈어요. 언젠가 정상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이 정부가 비정상이 이런 뜻다 보니까 또 친박 같은 거 아시죠? 그 차이는. 저는 진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이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우기는 정권이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월세에 대한 과세는 언젠가 도입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도 상대적으로 큰 부작용 없이 도입하기 좋은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질문. 박근혜 정부 1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좀 더 큰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1년의 경제정책 혹은 박근혜 정부의 1년의 민생정책에 대해서 총평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이 외 작은 정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거 아닌가요? 성대 수사님 말이죠. 방송 많이 들었어요. 바보였거든요? 코너 금방 없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민생정책을 안 그래도 이제 저 작가분이 민생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평을 할래야 민생에 관한 말은 많이 나왔는데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논평을 합니까? 이게? 자, 잘했다 이렇게 계속 하려고. 자, 애초 이 정책의 목표가 집을 잔뜩 쌓여있는 집을 해치우려고. 그런 의도였지만, 어쨌든 그 효과는 긍정적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효과조차
없어진. 많이 유야무야 유야무야된.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손대일 수행료 주장은 집장사 하면서 최소한 봉급쟁이 정도의 월급은 내야 된다. 이 주장이고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화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게 다 이따위다. 그래서 조금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만하실게. 자, 겨우 이랬기 때문에. 자, 뭐 그래도 정리는 좀. 왜냐하면 큰 틀의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돼요. 한번 조세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근로소득세 내잖아요. 탈탈 틀리잖아요. 유리할 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재벌들 세금 내던가요? 이재용 지금 수조원 때 자산가 돼 있는데 상속세 얼마 냈을 것 같습니까? 안 냈습니다. 정육세 꼴란 16억 원 냈어요. 16억 원 내고 4조 원대 자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재벌들은 안 되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박을 쳐서 5천만 원, 1억 벌어도요, 불로소득입니다. 여러분들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최소 몇백만 원씩 내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한 푼 안 냅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 내는데요. 다만 거래세는 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냅니다. 왜? 손바뀜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막 사고 팔고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우리 세금은 내게 하는데, 이번에 뭐 다주택 중과세도 폐지됐죠. 근데 1가구 1주택자도요,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에 사서 9억에 팔아도 6억의 차익이 생겨도 세금 한 푼 안 냅니다. 법인세요. 삼성전자요. 제가 일본, 한국, 미국, 대만 4개국의 탑3 기업들의 법인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해봤어요. 삼성전자요. 12개 업체 중에 11번째로 적게 냅니다. 꼴찌에서 2번째. 이렇게 적게 내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주세요. 자, 이 상태 계속 두고 보실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두고 보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 거야? 기대돼. 자, 제가 그래서 세금혁명당을 사실 만들었어요. 다 해보려고 했어요. 자, 이게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되거든요. 제가 참적경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코너 이름을. 왜 참적경제냐 하면 반값 등록금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돈 없으니까 참적을 했죠. 기초연금 준다고 그랬죠. 근데 돈 없으니까 참적을 했죠. 참적경제 아닙니까? 자, 교육, 문화, 복지 이런 쪽은 돈이 없대요. 돈이 없으니까 맨날 참지요. 근데 톡은 부동산만 가면 돈이 하수분처럼 솟아나요. 여러분들 R&D 예산 엄청 늘렸다고 뉴스 보셨죠? 재벌 대기업들한테 대부분이 갑니다. 취득세요. 2조 4천억. 지방 지금 재정난 심각한데 2조 4천억 다 날아갔습니다. 그거 우리 아이들 보육, 우리 교육 반값 등록금 예산 그거 다 날리가면서 지금 부동산 거품 떠받친다고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럼 여기까지. 많이 듣고! 안 나오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할 얘기가 많고, 이에서도 울분을 토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입 다물어 달라고. 박수 쳐주세요! 선대인 소장 책부터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세계의 명정.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 부동산 업계에 제 안티가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 부동산이 미친 게 아니고 선대인이 미쳤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화성 동탄에서 콕 집어서 화성 동탄에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았다. 이런 루머가 들었습니다. 네. 사실 무건이고요. 저 경기도 영인으로 최근에 전세 얻어서 이사했습니다. 또 다른 책은 자, 그리고 계집을 하나 샀어요.